휴대폰을 새로 바꿀 때가 됐나? 어떻게 약정 끝날 때를 딱 알고 폰이 이러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알고 보니까요, 아이폰이 고의로 폰의 성능을 저하시켰답니다.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이폰 측에서는 소비자를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에서는 지금 소비자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첫 순서로 이 얘기 다뤄보죠.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올해 마지막 순서로 2017 베스트 워스트 판결 뽑아보고요. 화제 인터뷰에서는 그야말로 화제의 영화 강철비의 감독 양우석 감독과 인터뷰도 준비해놓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애플사의 휴대전화, 그러니까 아이폰 이용자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애플사가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시한 아이폰에 대해서 작동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공식적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 이른바 폰 고의 성능 저하죠. 그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왜 폰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지? 이거 신제품 팔려고 일부러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던 그런 소문들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미국의 아이폰 이용자들은요, 이미 집단 소송을 시작했고요.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로 번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익명의 아이폰 유저 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폰 지금 쓰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쓰셨어요? 거의 10년 됐죠. 우리나라 아이폰 처음 나왔었을 때, 3S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왔네요.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10년을 쓰신 분이세요? 예, 그렇죠.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써오신 분인데. 네네. 근데 휴대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현상을 느끼셨던 겁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운영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같이 있는데. 그렇죠. 보통 매년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또 이제 가끔씩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가끔씩 느려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느려져요. 평소에는 잘 되던 기능이 갑자기 느려져요. 이젠 너무 오래돼서 이제 새로운 걸로 바꿀 때가 됐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내 폰이 이 새로운 업데이트된 버전을 받아들이기에는 구형이 돼서 이렇구나 생각하면서 이제는 슬슬 바꿔야 될 때가 된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제 갑자기 추운 곳으로 갔을 때 스마트폰이 꺼지는 현상이라든지. 추운 곳으로 이동을 하면 스마트폰 전원이 픽 꺼져요? 추운데 스키장이라든지. 예. 아주 혹한에 추운데 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100장 찍을 수 있는 거를 10장밖에 못 찍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 같은 데 갔더니 이게 스마트폰 전원이 나가든가요? 픽하고? 픽하고 나간 적도 한 번 있었고. 예. 배터리가 갑자기 10%, 15%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근데 추운데 가서 배터리가 나간다?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시베리아도 아니고 북극도 아닌데 스키장 갔다고 해서 배터리가 나간다는 건 이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스키장 같이 멀리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휴대폰을. 그렇죠. 막상 이제 딱 끊어서 통화하다가 끊어진다든지 중요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일 때 꺼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언제 꺼질지 예측을 못한다는 사실이 좀 더 당황스러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충전도 다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이게 100%가 뜨기는 뜨는데 이제 화면에 이제 100%는 떴는데. 예. 딱 빼자마자 한 10분, 15분 지나면 갑자기 95%, 90%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소모량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배터리 성능과 이제 특성과도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자, 그렇게 느낄 때쯤 하고, 이게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네라고 생각할 때쯤에 무이자 할부도 끝나요. 공교롭게도. 그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할부도 끝났고 신제품이 마침 또 그때 나오고 이게 겹치면서 바꿔버리는 거죠. 맞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2년 동안 약정 걸고 좀 할부도 받고 해가지고 좀 가볍게 쓰던 이런 부분에서 약정 끝날 때쯤 되면 역시 그렇지. 역시 이제 스마트폰은 2년 쓰면은 바꿔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공식이 점점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랑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약정 끝나고 할부 끝날 그때가 되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성능이 저하된다. 신제품 사라고 신호가 온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 아니야? 아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폰에서 이번에 실제로 고의 성능 저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떠셨어요? 어떤 분들은 뭐 애플 거 더 이상 못 쓰겠다. 네, 그러신 분들도 있고. 설마 했는데 진짜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 느려지니까. 예. 이 업데이트 하지 말고 그냥 장롱폰처럼 써야겠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업데이트 하지 말아야겠다. 예. 그다음에 뭐 이거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사용자들의 성토가 좀 강하게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요새 말로 이게 실화냐? 우리가 얘기하던 그게 실화야? 정말이네. 뭐 이런 반응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측에서는 물론 설명은 합니다.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배터리를 오래 썼을 때 성능 저하로 아이폰이 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막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마다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리게, 그러니까 기능들이 느리게 작동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한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는 일부러 고의 성능 저하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는 납득들을 하고 계세요, 유저들이?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얘기해 보면? 한 10명이 얘기를 하면 보통 한 8명, 7명은 그래도 미리 사용자들이 구매를 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뭐 옵션을 준다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사용자들이 어쨌든 자기 돈 내고 구매를 한 건데. 그런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근데 그걸 설명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업데이트할 때마다 여러분의 성능은 떨어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예,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설명을 해준 적은 없고. 없어요. 그 내용은 있어요. 이제 배터리 충방전 획수라든지 사용자의 그런 이용 형태에 따라서 배터리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고지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떠한 전자제품이라도 다 그런 내용들은 적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 느려진다라는 얘기는 적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다 그럽니다. 혹시 참여할 생각도 있으세요? 저도 참여를 해볼까 이제 그런 고민도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직접 참여보다는 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보고. 아이폰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설명하고 개선할지 이 상황 추이를 조금 더 보겠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폰을 10년 전부터 써온 아이폰 사용자 한 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애플사 측은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폰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일부러 성능을 저하시켜서 적은 배터리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능 저하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말하죠. 그러면 왜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지 않았느냐. 나는 이게 고장이 난 줄 알고 신제품으로 그때그때마다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문가 연결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총장 만나보죠.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입니다. 폰을 잘 썼는데 2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성능이 훅 떨어지더라. 업데이트를 한 뒤부터 성능이 떨어지더라. 실제로 이런 접수들이 많이 있었나요? 애플의 경우 업데이트된 후에 기기 자료가 일부 삭제된다. 실행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그 연결 화면이 나온 이후에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전원이 꺼지고 먹통이 되는 현상이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능 저하에 대한 소비자 상담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피해가 더 접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애플만 살펴본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라든가 LG는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업데이트된 이후에서 카메라 기능이 잘 안 된다거나 뭐 LTE였는데 뭐 3G로 임의로 바뀐다거나 하는 상담들이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의 성능 저하를 인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배터리 수명은 짧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업데이트할 때마다 그 업데이트한 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 일부러.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해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했어야지. 왜 문제가 되니까 왜 지금 얘기하냐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요. 여기저기서 항의가 쏟아지니까 그제서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네, 그렇죠. 핸드폰이든 어떤 제품인 건 간에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약해지고 그런 건 똑같은데 예.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능을 떨어지지 않고 뭐 돈을 내더라도 뭐 배터리를 바꾸는 방법들도 있는데 예. 그런 방법들에 대한 선택권주가 박탈당했다는 그런 느낌, 그 소비자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말씀은 나는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게 싫어. 근데 이게 배터리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돈을 주고라도 배터리를 바꾼 다음에 성능을 올리고 이 폰을 오래 더 쓸래. 신제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건 당연한 그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인데. 예. 그리고 그 애플에서 100% 완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런 설명들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 또한 병행하지 않으면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조치를 했다. 소비자들을 위한 거였다.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가 좀 많을지 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미리 얘기해 줬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를 교체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내 성능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거 버리고 새 폰으로 바꿔야겠네. 신제품 사야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업데이트 해라 라고만 하니까 저는 솔직히 업데이트 안 하면 좀 불안하거든요. 좋은 기능이 조금 더 나왔는데 내가 놓치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숙제하듯이 했어요. 숙제하듯이. 밀린 그렇죠. 숙제하듯이. 그것도 업데이트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도 예. 그 기능에 대한 예측을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 없고 그렇죠.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애플사가 이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무총장님처럼 이거 최신형 기기로 교체하도록 일부러 꼼수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꽤 많이 계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의 성능 저하는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미리 알고 있다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는 것은 그런 꼼수가 좀 기저에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소비자들이요. 이번에 이제 애플사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다른 제조사들, 뭐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들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건 아니야?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에 그런 문의는 안 오나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최신 기능 업데이트되면 예. 구형 기종의 속도가 낮아진다거나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 사례가 뭐 지금만 접수된 게 아니라 예. 스마트폰이 2008년도에 도입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소비자 문제로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동의를 하면서 예.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떠한 것을 개선했는지는 나오지만 예.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고지가 없죠. 고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정말로 위법하지 않은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정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좀 조사하고 조치를 내놓아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미 집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줄 소송이 시작됐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는 집단 소송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소비자들은 우리는 그럼 뭐 호갱이냐? 우리도 소송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와 관련된 문의가 많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서로 제기했을 때 현재 약간의 근거에서 소비자들이 업데이트를 할 때 동의하냐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동의를 하고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미국의 소송을 참여하는 방법 그 부분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집단소송 제도가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 법정에다가 소송 걸려면 개개인이 다 해야 돼요. 집단소송이란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네.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으면 미국 법정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은 있다. 그런 문의도 들어오고 있단 말씀이세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좀 검토하고 있는 단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총장까지 만나봤습니다.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2017년 마지막 라디오 재판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써놓으셨어. 네, 써놨어요. 사랑합니다만 한 번만 다시.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정말 이 표정을 보셨어야 돼요. 살짝 눈웃음 치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마지막 인사해 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부담스러우실 안녕하세요. 것 같아요. 네,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까지는 초지일관 저 멘트 안 하겠습니다. 전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우리 라디오 재판정 애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올해의 마지막 라디오 재판정 두 분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올해가 다 갔어요. 두 분 이렇게 뭐 활동하시다 보면 참 이번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건 참 억울하겠다. 혹은 억울하다 이렇게 느끼는 판결들도 있으시죠. 사실 재판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100% 예를 들어서 제 의뢰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되는 사건인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100% 심증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재판에서는 판사분들께서 뭐 판단을 할 때 결국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현장에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기초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치밀한 사람들은 증거를 잘 안 남겨요. 그러니까 뭔가 사기꾼이거나 그러면 하면서 저도 막 화가 나는데 없어요. 이제 그러면 알면서도 결과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걸 알면서도 우리나라 재판 시스템을 알면서도 참 가끔은 씁쓸하고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도 그런 적 있으시죠? 저는 있는데 올해 특히 기억에 남고 마음이 아픈 판결이 3개가 있어요. 민사가 2개고 하나는 형사인데. 어떤 거요? 많이 하셨네요. 다른 거 다 이겼는데 이 3개를 졌는데 사실 이제 민사 재판은 너무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조금 타당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형사는 이제 중간간 사건이었는데 그 관련된 이제 남성분을 제가 피고인으로서 대리를 했었었는데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올 한 해의 판결들을 한번 우리가 쭉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들. 그러면서 두 분이 뽑은 베스트 판결, 워스트 판결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문자들 보내주시고요.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먼저 베스트 판결부터 좀 볼까요? 노영 변호사님 어떤 판결을 올해 베스트로 뽑으십니까? 사실 베스트라기보다는 very important로 좀 아주 중요한. 그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저는 가장 중요한 판결로 뽑았는데요. 탄핵 판결 빼면은 올해 판결 얘기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제 사법연수원 때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우리 그 권한대행의 입에서 이 최종 선거가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적폐와 결별되고 한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는 변곡점이 되었다. 출발점이 됐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은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실 곳인데 8대 0의 전원일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놀랍기도 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정말 결정이구나 이런 느낌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바꾼 그 역사적인 장면 다시 한번 들어보죠.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시 들어도 소름 끼치네요. 야, 그러네요, 정말. 사실 그 당시에 저도 모 방송국에서 이 결과를 듣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순간에 굉장히 저도 뭐라 그럴까요? 막 약간 눈물도 나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헌법 교과서에 탄핵과 관련해서 한 2페이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교과서에서만 봤던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서 결과까지 나오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도 국민들의 힘으로 파면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현직 대통령에게. 정말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과거의 그 정권을 바꿀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참 좋은 나라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의 정권도 아니고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권력을 말 그대로 파면을 시킬 수 있는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교과서에서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래, 법조인들조차도. 네, 그런데 그걸 제 눈으로 목도했다는 게 올해 뭐 최고의 판결은 이 탄핵 심판을 빼고 논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베스트 판결. 노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판결이 8대 0 만장일치로 나올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사실 조금 애매했어요. 그 당시에 유언비어가 많이 떠들었었어요. 맞아요. 그 재판관 중에 몇몇 분의 성향을 분석하면서 누구누구는 반대파다, 누구누구는 기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막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네, 8대0은 일부러 이제 뭐 일부러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그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인 것 같고, 만약에 8대0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훨씬 가중되지 않았을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심판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하고는 무게감이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은 너무너무 정말 그 약간 좀 특이한 내지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느낌 많이 받았었죠. 사실 이번에 그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이제 궁금했던 게, 야, 이거 이번 재판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재판부인데 맞아요. 과연 약간 보수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재판부였거든요. 이 재판부에서 과연 탄핵 결정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8대0의 의미가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념의 문제가 이념의 아니다. 문제가 정치 아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8대0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좀 그 사실은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나올까 끝까지 조마조마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탄핵 인용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공무원 임명권 남용 여부, 언론 자유 침해 여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불성실한 직책 수행에 대한 판단,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먼저 말했잖아요. 원래 앞에 안 좋은 게 나오면요. 뒤에 결과가 좋습니다. 원래 결과가 좋다고요? 법정에서 법칙이에요. 좋다는 의미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8대0 탄핵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할 때 기억나는 게 옆에 이제 생방으로 돌아가면서 아나운서분이 이거 탄핵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게 나오면요. 탄핵이 될 것 같은데 몇 대 몇인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제일 논란이 됐던 건 세월호 7시간이었잖아요. 맞아요.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가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증거 부족.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료 제출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안 했을 것이다를 탄핵 사유로 넣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불성실한 직책 수행 부분에 그걸 넣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빠졌던 것이지 그게 실제로 뭐 세월호 7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두 분 다 뽑으셨습니다. 베스트 판결, 탄핵 결정. 이것 외에도 베스트 판결 혹시 좀 다른 거 생각해 본 거 있으세요? 저는 제일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올해 홈플러스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에요. 그게 왜 베스트? 왜 어떤 점에서? 옛날에는 어떻게든 그 안에 고지만 해놓으면 써놓기만 하면 면죄부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보면 1mm 깨알 고지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글자가. 그러니까 그 1mm 깨알 고지 그 안에 내용이 뭐였죠? 홈플러스가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자동차 같은 경품 행사를 했는데 응모란에 고객의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다 적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품 추첨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1mm 크기로 글씨가 뭐가 써 있냐면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였죠.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거 냉정하게. 여러분 1mm입니다. 1cm가 아니라 1mm로 이 여러분이 지금 적어놓은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홍보 전화하는 거지, 스팸 전화하는 거지, 바로 이런 걸로 새나갔던 거잖아요. 측에서는 우리 고지하지 않았느냐. 거기다 써 있는데 알고 동의하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아주 간명하게 결론냈습니다. 해당 문장은 읽기가 어렵다. 읽기 어려운 건 취급 안 한다?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한 거라고 꼼수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사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게 왜 유출되는지 잘 모르고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 경종을 울려줬다는 의미에서 올해 판결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아니라 아파트까지 걸고서 노 변호사님 그런 거 응모 행사, 경품 행사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죠. 이제는 저도 그런 거 막 다 그냥 다 써가지고 냈는데 어차피 이거 믿져야 본전이니까 내보자 이러고 냈는데 이거 본 다음부터는 막 찾아봐요. 낚이신 거예요. 내 전화번호가 어디 쓰이는 건가 그럼요. 찾게 되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 판결이었다. 베스트를 뽑아주셨어요. 워스트로 갑니다. 워스트.
2017년 올해의 판결 중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던 워스트 판결 노 변호사님. 저는 그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았던 그 40대 연예기획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그게? 그게 이제 그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였던 A형을 만나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내가 기획사 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서 수행 및 강간하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아기까지 낳게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15세 A양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꿰어가지고 동거하다가 애까지 낳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15세 여학생이 사실은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뭐 그 남성분의 얘기를 듣고 서로 좋아서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13세 미만 의제강간죄로 뭐 성립해서 좀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여중생이 뭐 사랑한다라는 말을 써서 보낸 편지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네, 저는 그게 이제 그 15세 여중생의 마음과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에 미숙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덜 해주신 게 아닌가 해서 섭섭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우리 재판정에서도 한번 다뤘던 주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백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셨죠? 사실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나이를 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가 13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3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연령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다는 취지로 봤을 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뒤로 미루는 게 훨씬 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판결 때문에도 이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나이를 이제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가 됐었죠. 맞아, 공론화가 됐었습니다. 노영 변호사님은 그 판결이 못내 아쉽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있다 같은 증거가 있었거든요. 메시지. 사랑의 나이가 어딨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15세는 사랑 못하냐? 뭐 이런 얘기. 그런데 그 아이가 2심에서는 말을 바꿨어요. 내가 당시에 한 것은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었고 아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니 말을 바꿨는데 왜 인정이 안 됐죠? 너가 이제 지금에 와서야 말을 그렇게 바꾼 것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가 뭐 보내온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그냥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의 취지였는데 제가 보기엔 뭐 남녀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던가 혹은 뭐 성숙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워낙 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성범죄가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워스트 판결 주셨어요. 백 변호사님? 저는 이 판결을 워스트로 꼽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AS 담당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분들. 삼성전자 서비스 소속의 기사님들. 한 1,300명 정도 그 기사분들이 이거는 삼성에서 우리를 직접 고용해줘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국에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영은 7개밖에 없습니다. 7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169개는 협력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우리 뭐 전자제품 고장나서 가면 다 삼성 팻말 붙이고 다 옷 입고 계시는데. 그렇죠. 삼성 옷 입고 계시잖아요. 삼성 직원 옷 입고 있는데 삼성 직원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삼성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삼성 직원으로 만들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분들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169개 협력업체가 그 자체로 독자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파견 근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냈거든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 기사를 본사에서 이제 불법 파견한 노동자를 보고 직접 고용하라라는 그 고용노동부 결정이 있었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하고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삼성하고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이 국민들 입장에서 이럴 때는 이거고 저럴 때는 저거고 라는 느낌이 저는 국민들한테 그런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좀 불신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판결이 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파리바게뜨 가맹점 그 제빵사 관련된 사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법원 판결은 아니죠. 불법 파견이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한 것이어서 이번에 그 삼성전자 AS 담당하는 직원과의 그 연관성에서 설명하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얘기고요. 그 부분은 알려드리고 어쨌든 이 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복장을 입고 삼성전자의 모든 일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은 아니라고 한 결정 참 씁쓸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 제가 더 드리면 이제 이게
그렇게 지금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법리적으로는 이 법원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법리적으로는 네, 어떤 부분 때문에요?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이고 이게 삼성의 소속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하고 실은 대등관계라고 원래는 봐야 돼요. 물론 대등관계 실제는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처음부터 삼성에 들어간 게 아니고 협력업체에 들어간 것이고 계약서도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복장을 입었다는 것은 대행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지 삼성전자 직원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면은 물론 있겠지만은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백 변호사님도 아실 거예요. 아시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법의 허점이다, 아쉬운 점이다 이 부분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옷을 입고 정말 모두 다 삼성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삼성 에어컨 직원이 고치러 아니라는 오시는 게 그분이 저는 아닌지 와닿지가 몰랐어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리상 뭐 제가 법리가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문자 중에는 법리적으로도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고용 형태다라는 지적들 맞습니다. 있습니다. 올해 베스트 워스트 판결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화제가 된 판결, 기억에 남는 판결은 어떤 거 있으세요? 노 변호사님. 저는 삼성전자 그 백혈병 인정 사건 같은 것들. 사실 오늘 삼성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게요. 이따가 또 앞에서 아이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따가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어서 더 이제 관심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노동자에 대한 백혈병 인정이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건인데 이번에 이제 인정받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홍준표 뭐 자유한국당 대표나 성완종 리스트 의혹 관련 무죄 판결. 또 그다음에 인천 여아 살해 사건에서 주범하고 공범에 대해서 20년간 무기징역 판결 이제 각각 내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훈훈한 판결은 없었어요, 백 변호사님. 좀 훈훈한 판결로 마무리 짓죠. 네, 법정에서 판사분께서 이제 어린 청소년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10번 외치라고 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네. 그래서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이제 법정에서 이 청소년이 10번을 외치고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 어머니한테도 이제 A군한테 A야 사랑한다를 10번 외치게 했습니다. 누구야 사랑한다를.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얼싸안고 거의 눈물을 흘리고 법정이 눈물바다가 되고. 네, 법정 자체가 눈물바다가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연이냐면요. 이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어머니가 혼자 이 A군을 키웠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재혼을 하니까 이제 가출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니까. 네, 가출을 한 상황에서 이제 이 A군이 돈이 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기를 저지르려고 어머니 명의 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엄마가 이렇게 알게 되면 감싸주지 뭐 이거를 뭐 문제 삼지 않잖아요. 신고하는 엄마는 별로 없죠. 네, 근데 아들이 더 삐뚤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년보호재판 통고제라고 해서 바로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엄마가 그럼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신고를 해서 바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관계에서는 이제 관계만 보건데도 아이가 더 이상 삐뚤어지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통상의 법정과 달리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외치게 했던. 사실 저는 이런 판사분들이 참 사회를 훈훈하게 잘 바꿔주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멋있네요. 들어요. 네. 서로 사랑한다 말하고 얼싸안고 울었던 그 판결 올해 가장 훈훈한 판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청취자 많은 분들이 두 분 꿀잼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좋은 판결들 부탁드린다 말씀 주셨고 1518님은 노 변호사님이 너무 아름다워지셔서 배우 같다. 좀 많이 가셨네요. 이거 인사말을 열심히 준비해 오시니까 이런 효과가. 백 변호사님도 새해부터 인사말 새해부터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잘 해오시고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북한의 권력 1호가 남한으로 넘어온다. 그리고 한반도는 핵전쟁 위기 속에 놓인다. 상상만 해도 무섭죠. 다행히 실제 상황은 아니고요. 영화 강철비가 선보인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만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대체 이 감독이 이 무거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궁금했는데 강철비의 감독은 주제의식과 재미를 조화롭게 아주 잘 버무렸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300만 관객을 넘어섰는데요. 누가 만들었는가 했더니 영화 변호인의 감독, 양우석 감독 작품이네요. 오늘 화제 인터뷰 영화 강철비의 양우석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시나리오도 감독님이 직접 쓰신 거더라고요. 예. 예. 저는 처음 줄거리를 딱 듣고는 와, 신선하다 했던 게 북한의 권력 1호면은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서열 1호가 남한으로 넘어오는 상상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뭐 지금 어찌됐든 대북 제재 목표가 정권 붕괴가 올 수 있을 정도까지 압박을 가하겠다가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위치가 개성공단쯤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쿠데타가 발생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들이 실제로 그쪽에 있다고 하면 과연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생각을 해보니까 밑으로 내려올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휩쓸려서 내려온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얘기들이 말이죠. 야, 설마 저러겠어. 설마 하는데 다 불가능한 얘기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을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 번씩 반문해 보시고 또 같이 의논해 보신다면 어떨까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자 만들어 본 영화입니다. 근데 화두를 잘 던지신 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건고 하니 극중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죠. 곽도원 씨가 이제 분한 역할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핵은 핵으로밖에 못 막는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라는 쪽으로 대안이 제시가 돼요. 이거는 감독님의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이쪽으로 대안을 제시하셨을까요? 곽철우라는 캐릭터가 철저하게 이 사람은 직업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은 어떤 것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까의 염두에 두고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도 그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직업적 의미에서 내린 결론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 내린 결론조차도 일시적인 결론이지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영화가 의도한 걸 수도 있네. 이게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네. 불편하기보다는. 저는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저 배우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용감하게 같이 질문에 동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요. 감독님. 무거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영화가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아요. 지루할 틈이 없도록 아주 웃음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우성 씨하고 곽도원 씨가 남북한의 두 주인공이 같이 지드래곤 노래를 따라 부르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지드래곤 노래를 즐겨 듣는다는 설정, 이거는 그냥 뭐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즐겨 듣는다고 합니까? 실제로 남북 교류가 그래도 이제 활발했던 시기에는 이제 꽤 보셨다고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빅뱅도 인기가 있고 지드래곤도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음악에 대한 이제 두 철우의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하고, 그렇기에는 삐딱하기가 참 좋겠구나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정우성 씨를 비롯해서 북한인 역할한 배우들 북한 사투리가 유창해요. 배우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이제 노력을 해오셨어요. 아니 정우성 씨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 사투리를 배웠다고 하던데 진짜입니까? 유럽에서 이제 북한 여행 다큐라든지 이런 걸 찍어온 걸 보시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말하는구나 좀 많이 공부를 하셨죠. 진짜군요. 정우성 씨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액션 씬도 정말 많았고 처음부터 정우성 씨를 딱 생각하셨던 거예요? 뭐 약간 스포일러이긴 합니다만 극중에서 정우성 씨께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세요. 이거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뭐 저희도 이제 거의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이제 전작에서 뭐 빠담빠담이라는 드라마에서 시한부 인생으로 나오시면서 좀 인상 깊은 연기도 보여주셨고 하셔서 실제로 엄청난 캐릭터를 만들 때 그 드라마가 저한테 영향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처음부터 부담 없이 정우성 씨를 저희 엄처로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감독님 그 이제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영화가 이미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아무래도 저희가 좀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보시기에는 조금 스크린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서 그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보실 분들은 이제 거의 다 보시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니 사실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먼저 그러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냐면 극장 스크린 수가
좀 줄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300만 뭐 지금 무섭게 돌파한 다음에 약간 주춤하는 요 느낌? 사실은 저희가 처음 개봉했을 때나 지금이나 관객들의 반응은 일정하게 나오고 계신데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시긴 지금 힘들어지셨어요. 저 영화를 보시려면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하신 상황이 돼서. 예. 그래요. 제가 안타깝네요. 이 질문하다 보니까. 별 말씀을요. 예. 여러분 좋은 영화입니다. 찾아가서 어디서 하는지 찾아가서 보실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강철비의 양우석 감독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참 강한 메시지를 이번에도 던지셨어요. 전작인 영화 변호인도 그렇고 차기작은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차기작은 일단 이 작품이 BEP를 넘겨서 손해를 좀 안 봐야 기회가 생길 것 같고. 아니 얼마나 들어야지 저 손해 안 보는 손익분기점 넘깁니까? 한 100만 분 정도는 더 봐주시면 이제 BEP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만 명. 예, 일단은 넘겨야 되고요. 당연히 넘깁니다. 제가 볼 때 영화의 이 훌륭한 완성도로 봤을 땐 충분히 넘깁니다. 넘기고 나면 그러면 가족에 대한 정의가 많이 한국 사회에서 좀 크게 변화해 왔는데 이 얘기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서 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절대적 빈곤 얘기를 한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가족 아니면 가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이것도 보통 무거운 주제 아닌데요. 어쨌든 상업 영화의 폼에다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석 감독 작품이라면 제가 믿고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님 약해지지 마세요. 극장에서 스크린수 줄어든다고 너무 약해지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철비의 감독 양우석 감독이었습니다.